보험은 거의 1억을짜리를 한도로 합니다. 미니 우리 법상으로 개인 중개업소는 보험 한도가 1억을 최소한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법인은 미니멈 2억을 한도로 해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기 때문에, 중개업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1억을 들어요. 제일 미니멈을 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거래는 너무 지금 커져 있거든요. 너무 금액이 커져 있어. 그러니까 피해액수는 한 5억쯤 돼도 실제 받는 돈은 1억에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다 대부분은 자기가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론은 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내 스스로. 나는 내가 지킨다. 이런 결론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소유자 본인 사칭하는 그런 범죄의 아주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이런 일이 잘 문화가 잘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고는 있어도,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확인하면 됩니까? 신분증이, 홍길동 신분증을 갖고 나온 사람한테 더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참 난감하죠. 보통 그냥 서류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류로 따지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소유자라면 등기권리증이 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재산세 납부 증명원 같은 거, 매 이제 1년에 2번씩 재산세를 납부하잖아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그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자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따지자면 위조도 가능하고요. 등기권리증 위조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위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확인하자라고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가. 잘 못 믿겠는데요. 소유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더 확인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문화에.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는 특히 전세 계약에서 많이 터져요. 전세 계약에서. 자, 전세 계약은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보거든요. 우습게.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그 소유자인지 매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끝. 이렇게 이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사기꾼들이 파고들어요. 게다가 매매에서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월세로 들어가서 그 집을 차지한 다음에 내가 소유자다랍시고 그걸 매매로 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매는 우리 문화적으로 볼 때 매매할 때는 훨씬 더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전세는 잠시 돈 주고 맡겨놓고 살다 나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와 매매할 때의 주의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큽니다. 게다가 매매는 사기꾼이 하나 더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아까 등기권리증. 그게 있어야지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고 하면서 큰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 단계에서는 우리 관행상 10분의 1밖에 못 받거든요. 그죠? 나머지 10분의 9는 보통 잔금 치를 때 처리하는데, 전세는 줄 게 없어요. 전세 계약은 그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면,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살면서 집만 비워주면 돼요. 그런데 매매는 등기 서류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 서류도 위조가 되죠. 그런데 왜 그게 매매 경우보다는 전세에서 훨씬 더 사고가 많이 터지냐면,
매매는 사실은 사고 거의 잘 안 터집니다. 안 터지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등기 서류를 구비하는 게 좀 힘들어요. 신분증 위조는 너무 쉬운데 반해서 등기권리증은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등기권리증 위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위조를 하면은 어딘가 조금 티가 나거든요. 명품 하시니까 잘 알죠? 짜가 이런 거 티가 좀 난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보면은 느낌이 와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매매는 이전 등기 서류를 주고 돈을 받을 때 법무사가 개입하거든요. 법무사가 보통. 그럼 법무사가 이전 등기 서류를 보고 이게 이상하다라고 해서 걸린 경우가 많아요. 제법. 이게 옛날에 그때 썼던 양식이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2018년에 매매를 하는데 이 샀던 사람이 2012년도에 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무사가 2012년도의 양식을 생각해 보니까 그 양식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국에서 우리 위조 배울 때 2012년도 양식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꼬르기 나는 거죠. 그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들도 영악해가지고 머리가 영악해서 안 들킬 만한 곳에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구조에서 전세거든요. 돈은 조금 작지만 매매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안전하게 먹고 튈 수 있는 그게 바로 전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 계약하고 나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치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게 천안에 있는 어떤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게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옛날 등기부 같으면은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적지 않고 그냥 이름하고 주소만 적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게 등기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년대부터 바뀌었나? 하여튼 그 전에 이제 소유자였죠.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80년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이름 홍길동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주소만 나와 있어요. 등기부에. 자, 그런 등기부를 이제 표적으로 삼습니다. 사기꾼이. 그래서 그 부동산을 표적으로 삼고 이제 일당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하고 뭐 나이가 대충 비슷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행세할 만한 사람을 한 사람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개명을 합니다. 홍길동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홍길동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홍길동 행세를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새마을금고에 37억을 대출받았습니다. 37억을. 그래서 도망갔죠. 잡혔습니다. 이제. 잡혀서 재판도 형사처벌을 받고 했는데 대출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새마을금고에서도 뭐 깜빡 속은 거죠.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아니겠어요? 깜빡 속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뻔하죠, 뭐죠. 홍길동이네, 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인 것처럼 해서 자기 주민번호를 등기부상으로 또 기입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자기가 홍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기꾼이. 그러면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냥 속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37억 주고 그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호받느냐? 보호받을 방법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우리 제도는 그 부동산 공신력이라고 해서 등기부상의 공신력, 등기부의 공신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등기부가 부실할 수 있는 구조가
상존하기 때문에 그 공신력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등기부는 그냥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 추정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추정.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 부동산을 부동산 사기꾼이다 또는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갖다 놓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은 독박 쓰는 거죠. 사는 사람은 독박 쓰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거 뭐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고요. 외국처럼 이렇게 이런 가짜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제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A, B, C 이런 식으로 A, B, C, D 앞으로 넘어가면 등기소에 A에서 B로 넘어간 등기권리증, 계약서 남아있고, B에서 C로 넘어간 계약서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C에서 D로 넘어간 계약서도 남아있고 하면은 그 계약서를 다 전문가들이 보면 아, 이 사람은 지금 현재 D는 적법한 소유자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그 비교적 안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제도는 지금 그런 앞단계의 계약서는 다 없고요. 현재 소유자가 D라고 한다면 C에서 D로 넘어온 그 계약서만 등기권리증 형태로 D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그래서 D가 내미는 그런 등기권리증을 그것만 보고 아, 이 사람이 정말 틀림없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지금 허점이 너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의 큰 거래는 정말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정말 살 떨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돈도 없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텐데 간혹 돈 있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하여튼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유자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장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처분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 구조상 그런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위임 권한을 사기치는 그런 이제 범죄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배우자 간에 예를 들면 남편 명의인데 부인이 와서 전세를 넣는다 이거죠. 우리 남편이 바쁘니까 내가 대신 왔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선뜻 믿어요. 또 선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니까 뭐 맞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믿으면 당연히 보호가 안 되죠. 뭐 배우자 간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그걸 자기 재산을 이렇게 갖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서로. 근데 그걸 배우자라는 자체만을 믿고 그냥 그 계약을 하면은 전세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어느 계약이든 보호가 안 됩니다. 그건 본인 손해예요. 100%.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위임장도 하나 가져와요. 아유, 뭐 우리 남편이 바빠서 못 나오는데 남편이 써준 위임장이다 라고 해서 이 부동산을 임대 놓고 그다음에 매매하고 이런 걸 부인한테 맡긴다 이런 위임장도 하나 있고요. 거기다 또 남편 인감 도장도 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인감 증명서도 하나 가져옵니다. 이거 봐라, 이게 증명이다라고 해서 가져오죠. 그런데 이제 그게 부인이 남편 인감도장 구하는 것은 쉽잖아요. 그죠? 집에 흘러다니는 게 인감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구해가지고 본인이 찍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믿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보호받느냐 보호받지 않느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아무 위임도 안 했는데 내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전세를 살고 있네,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네,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형사 고소를 하고 할 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인이 마음대로 했어요. 그죠? 부인이 마음대로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무권대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권한이 없는, 권한이 없는 대리라고 해서, 대리권 있다고 하는 사람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당연히 본인한테, 남편한테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이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표현대리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표현대리인데, 사투리라서 아까 진행자가 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표현대리인데, 이게 제3자가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대리권이 있는 사람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종합해 보더라도 저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무권 대리인이지만 권리가 없는 사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지만 대리권이 있는 사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을 때는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민법에. 그게 이제 표현대리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인이 나왔는데 위임장도 보여주고 그 위임장에 남편 인감도장도 찍혀있고 그다음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좀 믿기 힘드니까 남편하고 한번 통화를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통화도 한번 돌려주고 남편 명함을 줬는데 그 명함에 나온 전화번호로 해서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도 좀 하고 위임하셨죠? 이 거래하면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게 모두 다 사기였다. 그 내연관계 있는 남자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남편 명함도 가짜로 파고 그런 사기였다. 라면 보호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정도면 이건 일반 통념상 속을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부인을 믿고 그 부인이 대리인이다라는 걸 믿고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든 매매를 들어간 사람이든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있다라고 표현 안 쓰잖아요. 있다라고. 그것은 왜냐하면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주의의 부분을 기울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하고는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옛날에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남편 외국가 있어요. 남편 외국 가 있어서 못 나와요. 출장 갔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외국 갔다고 하면 옛날에는 거의 확인 불가능해요. 그죠? 외국 간 사람을 어떻게 오라고 해요? 비행기 싹도 비싸고 시간도 안 맞고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죠. 그냥 믿고 해야죠. 이렇게 해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만약에 믿고 했다라고 하면은 요즘 같으면 별로 이렇게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외국 간 사람 화상통화 한번 해보지. 요청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너무너무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용이해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기술 발전과 주의무의 정도,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은 주의무를 요구하고 있어요. 보호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신경을 꽤나 많이 써야 돼요. 내가 사기 당했더라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했구나 너 그거는 보호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